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자식에게 배신당하는 심정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겪어야 했던 60대 여성입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 전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악마 같은 계획을 세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늘이 도왔는지 7살짜리 제 손녀가 그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려버렸답니다. 제 기구하고도 통쾌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 이름은 박순자. 시장 한 구석에서 30년 넘게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며 억척같이 살아온 평범한 엄마입니다. 먼저 간 남편 몫까지 해내겠다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펄펄 끓는 솥 앞에서 청춘을 다 바쳤죠. 그렇게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들겨가며 모은 돈으로 자식 둘, 딸 지혜와 아들 철수를 번듯하게 키워냈어요. 그게 제 인생의 유일한 자부심이자 살아가는 이유였고요. 교사가 된 딸 지혜는 멀리 시집을 갔지만 아들 철수만큼은 제 곁에 끼고 살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그런지 유독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남편 없이 자라 아비정이 그리울까 싶어 더 품에 끼고 오냐오냐 키운 제 탓이었을까요? 철수는 사업을 한다며 몇 번이나 제가 모은 돈을 가져다 썼지만 저는 아들 기죽일 수 없다며 군소리 없이 다 내주었습니다. 언젠가는 크게 성공해서 이 어미 호강시켜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며느리 영미가 처음 인사 왔을 때 어찌나 싹싹하고 애교가 많던지 이런 복덩이가 우리 집에 굴러들어왔나 싶어 입이 귀에 걸렸었죠. 어머님, 어머님 하며 따르는 모습에 친딸보다 더 예뻐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손녀 민지까지 낳아주니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를 보며 늙어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건 그렇게 믿었던 아들 내외의 사업이 또다시 기울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제게 손 벌리기 미안했는지 자기들끼리 끙끙 앓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곧 그 화살이 제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주말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던 아들 내외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며느리가 제 어깨를 주무르며 살갑게 말을 걸더군요. 어머님, 요즘 기력도 없어 보이시고 자꾸 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식당 일은 그만두시고 편히 쉬셔야죠. 그때는 그저 저를 걱정해주는 고마운 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얘야, 내가 이 나이에도 팔다리 성한 게 다 일 덕분이다.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병만 나. 제가 웃으며 넘기자 며느리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실망감을 저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 내외는 번갈아가며 저를 찾아와 비슷한 말을 되풀이했어요. 엄마,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혼자 그 큰돈 관리하시다가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맞아요, 어머님. 철수 씨 말이 맞아요. 저희가 매달 넉넉하게 용돈 드릴 테니 이제는 제발 좀 쉬세요. 네.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똑같은 레퍼토리였죠. 처음에는 그저 철없는 자식들의 걱정이라고만 여겼는데 그런 말이 반복되니 저도 모르게 불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을 바쳐 이룬 재산을 왜 자식들이 벌써부터 자기들 것인 양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결정적으로 제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건 남편의 사주기 제사를 지내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몸이 좋지 않아 제사를 끝내고 일찍 안방에 누웠어요. 깜빡 잠이 들었다가 목이 말라 거실로 나왔는데 주방에서 아들 내외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고집이 저렇게 황소고집이니 어떡해. 좋게 말로 해서는 절대 가게랑 땅 내놓으실 분이 아니야.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곧이어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차갑게 식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요즘 부쩍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긴 하던데. 정말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잖아. 병원 한번 모시고 가볼까? 병원은 무슨 병원? 병원에서 멀쩡하다고 하면 어쩔 건데? 우리가 옆에서 계속 부추겨야지. 자꾸 뭘 잃어버린다 했던 말을 또 한다.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믿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가 뭘 해도 의심을 안 받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서 숨도 쉴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제 아들과 며느리가 멀쩡한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 친딸보다 더 믿었던 며느리가 제 등 뒤에 비수를 꽂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피가 거꾸로 솟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두 사람의 뺨을 후려치고 싶었지만 저는 가까스로 분노를 억눌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기꺼이 미친 척을 해주마. 여기서 어설프게 화를 내고 사실을 따져봤자 저들이 순순히 잘못을 인정할 리 없었어요.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으로 저를 올가맬 게 뻔했죠. 저들의 탐욕스러운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내 자식이 나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걸까?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올 무렵 저는 눈물을 닦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제 인생 최악의 그리고 가장 완벽한 연기를 시작하기로 말이에요. 저 악마 같은 아들 내외의 가면을 내 손으로 직접 벗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제 길고 외로운 싸움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 최악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기는 바로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제 평생을 바친 식당을 정리하고 남은 돈, 그리고 먼저 간 남편이 남겨준 유산. 그게 전부 제 아들 부부의 눈에는 그저 손에 넣어야 할 먹잇감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겠죠.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바닥엔 식은땀이 찼지만 이대로 호락호락하게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첫 번째 연기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일부러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뒤적이며 중얼거렸죠. 아이고, 내 돋보기가 어디 갔지? 이걸 봐야 신문을 읽는데 영미야, 혹시 내 돋보기 못 봤니?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들킬까봐, 너무 어설퍼 보일까봐 조마조마했죠. 그때 주방에서 과일을 깎던 며느리가 제 쪽을 힐끗 보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그 짧은 순간에 제 아들 철수와 눈빛을 교환하는 걸 제 눈이 똑똑히 봤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드디어 시작인가 하는 기대감과 교활함이 번뜩이고 있었죠. 며느리는 금세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인 양 얼굴을 바꾸고는 제게 다가와 살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돋보기요? 여기 머리 위에 곱게 꽂아두셨잖아요. 호호. 아이고, 우리 어머님 오늘 아침부터 정신이 없으신가 봐요. 그러면서 제 머리 위에서 안경을 빼주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부자연스럽고 과장됐던지. 제 아들놈은 한술 더 떴어요. 걱정된다는 표정을 한껏 지어 보이며 다가와 제 어깨를 주물렀죠. 엄마 괜찮으세요?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그 목소리에 담긴 가짜 걱정이 제 속을 울렁거리게 만들었어요. 편찮으냐고? 너희 때문에 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말이다. 저는 그저 힘없이 웃으며 안경을 받았었어요. 어머 세상에. 내가 이걸 머리에 이고 있었구나. 정말 정신이 없나 보다. 늙으면 어쩔 수 없나 봐. 제 대답에 아들 부부는 다시 한번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거죠. 아니, 어쩌면 저의 어설픈 연기보다 제 재산을 탐하는 자기들의 욕심에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연기의 수위를 조금 더 높여보기로 했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저는 아들에게 다정하게 물었죠. 철수야, 너 요새 하는 사업은 좀 어떠니? 힘들진 않고? 네, 엄마. 그냥 그럭저럭 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들은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저는 일부러 밥을 몇 숟갈 뜨고는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방금 했던 질문을 똑같이 다시 던졌어요. 그래, 우리 아들 요즘 일은 괜찮은 거지? 먹고 살기는 괜찮고? 그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며느리를 쳐다봤고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수저를 탁 내려놓더군요. 그러고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세상 모든 시름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말했어요. 어머님, 방금 저랑 철수 씨한테 물어보셨잖아요. 우리 남편 힘들까봐 걱정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어머님 정말 어디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무섭게.
그 말끝에는 아주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제 눈에는 똑똑히 보였죠. 무섭다니 정말 무서운 게 누군데. 저는 애써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어요. 내가 그랬니? 정말이냐? 아이고, 이놈의 정신 좀 봐. 밥 먹다 말고 이게 무슨 망령이야. 저는 머리를 감싸 쥐며 자책하는 연기를 했어요. 제 그런 모습을 보며 아들 부부는 이제 거의 확신을 하는 눈치였죠.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저를 향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걱정은 없었어요. 그저 자신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흡족함과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죠.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저는 며칠 뒤 며느리에게 시장을 봐 오라며 지갑에서 돈을 꺼냈어요. 일부러 5만 원짜리를 한 뭉텅이, 좋기 50만 원은 넘어 보이는 돈을 꺼내서 며느리 손에 쥐어주었죠. 아가, 이걸로 시장 좀 봐 오너라. 오늘 저녁엔 갈비찜이나 푸짐하게 해먹자꾸나. 돈을 받아든 며느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그 짧은 순간 돈다발을 세어보는 그 눈빛의 번뜩임을 저는 놓치지 않았죠. 곧바로 놀란 척, 걱정하는 척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어머 어머님, 이걸 다요? 시장 보는데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어머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돈을 쥔 그 소나귀에서는 힘이 빠질 줄을 몰랐어요. 저는 그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며 멍한 표정으로 말했죠. 괜찮다, 괜찮아. 남으면 내가 맛있는 거 사 먹고 우리 민지 예쁜 옷도 사 입히렴. 내가 요즘 돈 계산이 영 시원치가 않아서 말이다. 그냥 이렇게 넉넉하게 주는 게 내 마음이 편하구나. 그 말을 들은 며느리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았어요. 정말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럼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맛있는 걸로 잔뜩 사올게요. 그렇게 며느리는 시장을 갔고 그날 저녁 우리 집 식탁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단출한 반찬 몇 가지만이 올라왔어요. 물론 거스름 돈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죠. 그 돈이 전부 자기 것이 되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날 이후로 아들 부부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들끼리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여보, 어머니 증상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시는 것 같지 않아? 이러다 사람도 못 알아보시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어머님 잘 모셔야죠. 재산 관리도 그렇고 어머님이 힘드실 테니 우리가 다 알아서 해드려야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밥을 뜨는 척 못 듣는 척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숟가락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들키지 않기 위해 안간 힘을 써야 했죠. 저것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내 재산을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말을 저렇게 버젓이 내 앞에서 하고 있구나. 분노와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제 어설픈 침에 놓인 연기 뒤에 숨어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너희들의 그 탐욕이 어디까지 가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보고 전부 다 되돌려줄 테니. 제 어설픈 연기는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했어요. 처음엔 그저 어머, 내가 이걸 어디다 뒀더라 하며 물건을 찾는 신용만 하던 것이 이제는 밥을 먹다가 말고 멍하니 허공을 본다거나 방금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수준에 이르렀죠. 그럴 때마다 아들 내외는 아주 질색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제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효자 효부인 척 연기를 하더군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방금 드신 거잖아요. 또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속 버리셔요. 여보,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러시잖아. 뭘 그렇게 쏘아붙여. 어머니, 제가 과일이라도 좀 깎아드릴까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 죽겠어요, 정말. 이렇게 말하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라고는 1g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저 제 상태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자기들끼리 눈빛을 주고받으며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죠. 놈들이 제 집에 드나드는 횟수도 부쩍 늘었어요. 예전에는 명절이나 생일이 아니면 코빼기도 보기 힘들었던 것들이 이제는 이틀이 멀다 하고 찾아와 제 안부를 묻는 척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고 가더군요. 그날도 그랬어요. 저는 일부러 소파에 늘어져 잠이 든 척을 하고 있었죠. 며느리는 제 눈치를 살피더니 부엌에 있는 아들에게로 가 소곤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목소리가 제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박혀 들어왔어요. 여보, 봤지? 이제 정말 맛이 가신 것 같아. 어제는 나한테 새댁은 누구냐고 묻더라니까. 이 집 드나든 지 10년이 넘었는데 말이야. 정말? 그렇게 심각해? 병원에는 한번 모시고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의 목소리에 희미한 죄책감 같은 것이 묻어나는 듯 했지만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마저도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병원은 무슨 병원? 병원 가서 덜컥 치매 진단이라도 받으면 어쩌려고 그래? 그럼 법적으로 모든 게 복잡해진단 말이야. 성년후견인 지정하고 뭐하고 골치 아파. 지금처럼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우리가 잘 구슬려서 도장 찍게 만들어야지. 도장이라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올 것이 왔구나. 저것들이 진짜로 내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구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죽은 듯이 잠든 척 연기를 계속했죠. 더 들어야 했으니까요. 저 악마 같은 것들이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제 귀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어머니 평생 일궈오신 식당이랑 저 상가 건물까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건 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당신 사업 망해서 길바닥에 나 앉게 생긴 거 잊었어? 당신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나한테 전화하는 거 몰라? 어머니 재산 어차피 당신한테 물려주실 거잖아. 그걸 좀 일찍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어머니 저러시는 거 봐. 저 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움켜쥐고만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데. 우리가 받아서 당신 빚도 갚고 우리 민지 유학도 보내고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지질하게 살 건데. 며느리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제 아들은 그 말에 완전히 설득당했는지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더군요. 저는 눈을 꼭 감은 채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보다 심장을 후벼 파는 배신감이 몇천 배는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어요. 저들의 대화를 그냥 듣고만 있을 게 아니라 똑똑히 증거로 남겨야겠다고요. 마침 얼마 전에 손녀 민지가 자기 낡은 스마트폰을 제게 주면서 녹음하는 법을 알려준 게 생각났어요. 할머니 목소리 듣고 싶을 때마다 들을 거라면서요. 그 순수한 마음을 이런 더러운 일에 써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들 내외가 또 찾아왔어요. 저는 며칠 전처럼 소파에 기대어 조는 척하면서 쿠션 밑에 녹음 버튼을 눌러둔 스마트폰을 숨겨두었죠. 심장이 어찌나 세차게 뛰던지 금방이라도 들킬 것만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것들은 제가 잠들었다고 확신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계획들이 오갔죠. 상가 건물은 금매로 내놓으면 금방 팔릴 거야.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더라도 당장 현금화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어머니 저 예금 통장들. 저번에 서랍 뒤지다가 몇 개 봤는데 금액이 꽤 되더라. 저것도 우리가 관리해 드린다고 하고 인감이랑 비밀번호 알아내야 해. 어머니가 순순히 주실까? 걱정 마. 요즘 저 양반 자기가 어디에 도장 찍는지도 잘 모를걸? 그냥 어머니 이거 생활비 쓰시려면 여기 도장 찍으셔야 해요 하면 아무 의심 없이 찍어줄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집. 이 집도 우리 명의로 빨리 돌려놔야 해. 그래야 나중에 지혜 언니가 딴소리 못하지. 딸 지혜 이름까지 나오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벌떡 일어나는 건 모든 걸 망치는 짓이었죠. 저는 터져나오는 분노와 눈물을 삼키며 죽은 사람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머니는 어디로 모시지? 요양원이라도 알아봐야 하나? 아들의 마지막 남은 양심 같은 질문에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요양원은 무슨? 돈 아깝게. 저기 경기도 외곽에 가면 싸고 시설 괜찮은 데 많아. 우리가 돈 다 받고 나면 그런데 보내드리면 되지. 가끔 면회나 가주면 감지덕지 하실걸?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돈 때문에 내다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제 손으로 차린 뜨끈한 밥을 먹고 제 돈으로 산 옷을 입고 제가 피땀 흘려 마련한 이 집에서 저를 내쫓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눈을 감고 있었지만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것들은 더 이상 제 자식이 아니었어요. 제 심장에 빨대를 꽂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빨아먹으려는 거머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놈들이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쿠션 밑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죠.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아들 내외의 목소리는 현실보다 더 잔인하고 비정했어요. 저는 그 끔찍한 대화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어요.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큰 충격에 슬픔이라는 감정마저 마비가 되어버린 것 같았죠. 그저 가슴 한구석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칼날처럼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뿐이었어요.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어리석은지 내가 세상에 다 알려줄 테니. 저는 그 녹음 파일을 제 목숨처럼 소중하게 끌어안았어요. 이제 이 더럽고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비수가 제 손에 쥐어진 셈이었으니까요. 제가 치매 연기를 시작한 뒤로 집안의 공기는 하루가 다르게 차가워졌어요. 아들 철수는 더 이상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며느리 영미는 대놓고 한숨을 쉬는 날이 늘어갔죠. 제 밥상 위에는 늘 먹다 남은 반찬이나 대충 데운 국이 전부였어요. 마치 제가 이 집에 없는 사람, 아니 곧 사라져야 할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답니다. 그 서늘한 냉대와 무시 속에서 제 마음은 꽁꽁 얼어붙는 것만 같았어요. 이 지옥 같은 연극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나 하루에도 몇 번씩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바로 그때 제 캄캄한 세상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졌어요. 제 손녀 7살 민지였답니다. 주말이 되어 유치원에 가지 않는 날이면 민지는 종일 제 곁을 맴돌았어요. 아들 내외는 거실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지만 민지만은 달랐죠.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저는 일부러 소파에 힘없이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 제게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이더군요. 어머니, 또 멍하니 계시네요. 점심 드신 건 기억하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그 말에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저 못 들은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가만히 있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 무릎 위로 따뜻하고 작은 손 하나가 턱 올라오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보니 민지가 동그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슬픈 표정이야? 엄마가 할머니 혼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러자 민지는 제 손을 꼭 잡더니 자기가 가장 아끼는 토끼 인형을 제 품에 안겨주었어요. 할머니, 토토랑 같이 놀아. 토토는 할머니 안 아프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해. 그러니까 할머니 이제 슬퍼하지 마. 7살짜리 아이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치밀어 올랐어요. 악다구니를 쓰며 버티고 있던 눈물샘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죠.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췄어요. 제가 혹시라도 울면 이 영리한 아이가 무언가 눈치챌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민지는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와 조잘조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유치원에서 친구랑 뭘 하고 놀았는지, 새로 나온 만화 영화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종알거리는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졌어요. 며칠 뒤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며느리는 제게 차갑게 식은 밥과 멀건 국을 던지듯이 차려주었죠. 어머니 식사하세요. 또 안 드신다고 떼쓰지 마시고요. 제가 수저를 들 힘도 없다는 듯이 가만히 앉아 있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혀를 차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는데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민지가 작은 자기 밥그릇에 무언가를 담아 제 앞으로 조심조심 들고 오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먹어. 계란 프라이야. 내가 좋아하는 건데 할머니는 아프니까 할머니 먼저 먹어야 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 프라이를 한 모양이었어요. 모양은 엉망진창에 군데군데 까맣게 타기까지 했지만 제 눈에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값지고 눈물겹게 고마운 음식이었답니다.
저는 일부러 더 어눌한 말투로 물었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우리 강아지가 할머니 주려고 만들었어? 응, 내가 만들었어. 아빠가 할머니는 부드러운 거 먹어야 한댔어. 이거 부드러워. 맛있어, 할머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어 민지가 만들어준 계란 프라이를 한 입 떠먹었어요.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그 부드러움보다 저를 위하는 아이의 따뜻한 진심이 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답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반드시 내 손으로 끝내야겠다고. 이토록 착하고 순수한 내 손녀를 저 탐욕스러운 부모 밑에서 계속 자라게 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민지를 위해서라도 저는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됐어요. 이 아이가 저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자 제가 버텨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였으니까요. 기가 막힌 연극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아들 내외는 유독 저를 거실 소파에 앉혀놓고는 떠나질 않더라고요. 며느리 아이는 평소보다 더 살갑게 구는 척 제 어깨를 주물렀고 아들놈은 제 앞에 앉아 알 수 없는 서류 뭉치를 뒤적이고 있었죠. 척 보기에도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제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며 침에 걸린 노인 연기를 계속할 뿐이었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어머님 이름 쓰시고 도장만 꾹 찍으시면 돼요. 며느리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서류 한 장을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언뜻 보니 재산 포기 각서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이더군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제 피 같은 재산을 날로 먹으려는 이 끔찍한 계획의 마지막 단계 말이에요. 저는 일부러 더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웅얼거렸어요. 이게 뭐냐? 나는 글자 같은 거 몰라.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놈이 한숨을 푹 쉬며 나서는 거예요. 엄마, 정신 좀 차려봐요. 엄마 재산 이제 엄마가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자꾸 잃어버리고 어디에 뒀는지 기억도 못하시고. 이러다 나쁜 사람들한테 사기당하면 어떡해요?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기가 찼어요. 바로 제 앞에 앉아있는 너희들이야말로 내 전 재산을 노리는 가장 나쁜 놈들인데 대체 누구 보고 나쁜 사람이라는 건지.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가까스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싫다. 내 돈은 내가 간수할 거야. 이건 내 거야. 제 어설픈 저항에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방금 전까지 제 어깨를 주무르던 그 다정하던 손길은 어디 가고 제 팔을 꽉 움켜쥐는 악력의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어머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좋게 말씀드릴 때 그냥 찍으세요. 어차피 어머님 지금 정신 온전치 않으신 거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저희가 어머님 위해서 이러는 건데 왜 이렇게 자식들 힘들게 하세요? 그 순간 제 아들이라는 작자가 며느리의 손에서 인주와 도장을 빼앗아 들고는 제 손을 강제로 잡아 끌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다 엄마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아들의 눈을 바라봤어요.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남아있을까 기대했던 제가 어리석었죠. 그의 눈에는 오직 탐욕과 조급함만이 가득했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 손을 꺾을 듯이 잡고 제 재산을 빼앗으려 드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 악물고 참아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니까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허무하게 내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구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아들의 손에 이끌려 제 엄지손가락이 차가운 인주에 꾹 눌리는 감촉이 느껴졌죠. 이제 저 붉은 각서 위에 제 지장이 찍히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할머니. 방문을 빼꼼히 열고 제 손녀 민지가 거실로 총총 뛰어들어왔어요. 뽀로로 잠옷을 입은 아이는 제게 달려와 와락 안겼죠. 아들 내외는 갑작스러운 아이의 등장에 당황하며 황급히 서류를 등 뒤로 감췄어요. 김민지, 방에 들어가서 놀고 있으랬지. 아빠랑 엄마는 할머니랑 중요한 얘기 중이야. 아들이 민지를 떼어내려 했지만 아이는 제 품에 더 깊이 파고들며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할머니랑 같이 있을 거야. 할머니,
왜 표정이 안 좋아? 누가 할머니 괴롭혔어? 순수한 아이의 눈이 저와 아들 내외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 작은 눈망울 앞에서 어른들의 탐욕은 너무나도 추악해 보였죠. 며느리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민지를 달랬어요. 아유, 우리 민지. 할머니 안 괴롭혔어. 할머니랑 그냥 재밌는 놀이하고 있었지. 우리 민지는 방에 가서 태블릿 보고 있을까? 엄마가 이따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때였어요. 며느리의 태블릿이라는 말에 민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아, 맞다. 할머니, 내가 할머니 선물 가져왔어. 아이는 제 품에서 벗어나 후다닥 자기 방으로 달려가더니 곰돌이 스티커가 잔뜩 붙어있는 분홍색 태블릿을 양손으로 소중하게 들고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제 무릎 위로 기어 올라와 앉아 태블릿 화면을 켰죠. 할머니, 아까 슬퍼 보였어. 내가 할머니 기분 좋으라고 노래 틀어줄게.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아들 내외는 이제 거의 포기한 듯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이의 머리를 그저 멍하니 쓰다듬어 주었죠. 민지는 작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몇 번 톡톡 누르더니 제게 태블릿을 불쑥 내밀었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저번에 녹음한 거 맞지? 할머니 목소리 나오는 거. 이게 할머니 보물 1호라고 했잖아. 민지가 틀어줄게.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손가락 끝에 멈춰있는 파일 이름. 제가 아들 내외의 대화를 녹음하고 혹시 몰라 할머니 보물 1호라고 저장해 두었던 바로 그 녹음 파일이었어요. 아들 내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아이의 귀여운 재롱이라 생각하는 듯 피식 웃고 있었죠. 우리 민지가 할머니를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네. 그래, 그거 얼른 틀어드리고 방으로 들어가자. 응? 아들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해맑게 웃으며 제 눈을 바라보았죠. 할머니 잘 들어. 시작한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 작은 아이의 천진난만한 손가락 끝이 화면 위에 그려진 재생 버튼을 향해 천천히 내려가는 그 찰나의 순간.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던 저 악마 같은 아들 부부의 운명과 제 남은 인생을 되찾을 마지막 희망이 그 작은 기계 안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었어요. 드디어 제 생일날이 밝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이 바로 그 심판의 날이 될 거라는 생각에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는 기분이었죠. 아침부터 며느리 이영미는 뭐가 그리 좋은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살갑게 굴더군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였어요. 얼른 한술 뜨세요. 제 앞에 놓인 미역국은 분명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를 듬뿍 넣고 끓인 것이었지만 어쩐지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향해 웃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 뒤로 그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속내가 비쳐 보이는 것 같아 속이 울렁거릴 지경이었죠. 아들놈 김철수는 제 눈치를 살피며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니 가짜나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딸 지혜가 케이크와 선물을 한 아름 들고 집에 도착했어요. 멀리서 오느라 피곤할 텐데도 딸은 제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괜찮으시냐, 불편한 데는 없으시냐 물어보더군요. 오빠 내외의 과한 친절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면서요. 역시 제 속을 알아주는 건 딸밖에 없다는 생각에 잠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며느리는 마치 자기가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굴며 촛불을 켠 케이크를 제 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큰맘 먹고 제일 좋은 케이크로 사왔어요. 자, 어서 촛불 끄세요. 제 돈으로 산 케이크 앞에서 생색은 자기가 다 내는 꼴이 참 우스웠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 노인인 척 힘겹게 입을 벌려 촛불을 껐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아들 부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군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아들 철수가 주섬주섬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건 저희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 말에 옆에 있던 딸 지혜가 선물? 이게 뭔데 그래 오빠? 라며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며느리 영미가 재빨리 지혜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아가씨는 몰라도 돼요.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니까.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 재산 앞으로 편하게 관리해 드리려고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이제 골치 아픈 일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용돈만 타 쓰시면 돼요. 그 순간 지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야, 오빠랑 새언니? 엄마 재산을 왜 당신들이 관리해? 이건 말도 안 돼. 아들 철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는지 딸애를 노려보며 말하더군요. 김지혜, 넌 좀 가만히 있어. 엄마가 지금 판단력이 흐리시잖아. 우리가 아들 된 도리로 도와드리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동안 저는 그저 멍한 표정으로 서류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제 모든 것이 담긴 재산을 포기하라는 그 각서 위로 눈물이 뚝 떨어질 것만 같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모든 삭막한 분위기를 깨고 제 손녀 민지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진 것은요. 할머니 슬퍼요? 왜 울어요? 어느새 제 곁으로 다가온 민지가 제 눈가를 작은 손으로 닦아주며 말했어요. 민지가 할머니 기분 좋게 해줄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틀어줄게요. 생일 축하 노래. 그러더니 민지는 자기가 가지고 놀던 태블릿 PC를 들고 와서는 거실에 있던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말리려 했지만 민지는 뭐가 그리 신났는지 작은 손으로 화면을 톡톡 눌렀죠. 이 스피커로 크게 틀면 할머니가 더 잘 들리겠죠?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고마워서 저도 모르게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것은 경쾌한 동요가 아니었어요. 온 가족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들이었죠. 바로 제 아들 부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정말 지긋지긋해. 저 노인네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거야? 빨리 도장 찍게 하고 요양원에나 보내버리자니까. 얼음장처럼 차가운 며느리의 목소리. 거실의 모든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들 부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죠. 아들놈이 다급하게 스피커로 달려가려 했지만 이어서 흘러나온 자신의 목소리에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당신 엄마. 당신 엄마가 우리 빚은 갚아준대? 그 식당이랑 건물 팔면 우리 숨통 트이는 거 몰라? 효자 노릇 그만하고 정신 차려. 당신 이번에도 일 그르치면 나랑 민지 다신 볼 생각하지 마. 스피커에서는 며느리의 악독한 목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어요. 모든 진실이 그들의 추악한 계획이 제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이 거실 한복판에 남김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사색이 된 채 서로를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딸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고 순진한 민지만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태블릿과 어른들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연기를 끝내기로 마음먹었죠. 더 이상 초점 없는 눈동자로 허공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 김철수와 며느리 이영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생일날 참으로 대단한 선물을 주는구나. 내 애비가 하늘에서 보고 통곡을 하겠다, 이놈들아. 스피커에서 마지막 단어가 흘러나오고 제 생일 파티를 가득 채웠던 웃음소리는 마치 누가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죠. 사색이 된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오빠 부부를 번갈아 쳐다보는 딸 지혜의 얼굴까지.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더 이상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헤매지도 입가에 어색한 미소를 짓지도 않았죠. 대신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차가운 분노와 서늘한 이성으로 제 아들 김철수의 눈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제 그런 눈빛을 본 아들 녀석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하더군요. 가장 먼저 정적을 깬 건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저건 조작된 거예요. 누가 우릴 음해하려고. 그렇죠, 여보?
이영민은 제 남편의 팔을 미친 듯이 흔들며 동의를 구했지만 이미 넋이 나간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그저 사시나무 떨듯 떨고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때 제 딸 지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차분하고 이성적이던 아이였는데 그날만큼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어요. 조작? 지금 저게 조작된 목소리로 들려. 언니, 어떻게 사람이 그래? 엄마가 치매인 척 연기까지 하시면서 이걸 녹음하실 때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 지혜는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어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다른 친척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아들 부부에게로 향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제발. 오해예요. 제가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영미가 하도 옆에서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잠시 흔들렸던 거예요. 엄마, 제가 어떤 아들이에요? 제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변명이었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고작 아내 탓이라니. 저는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둘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됐다. 이제 그만들 해라. 철수야, 영미야. 내가 정말 치매에 걸렸으면 좋았겠니? 너희 뜻대로 재산 다 넘겨주고 요양원에라도 처박혀서 죽는 날만 기다렸으면 만족했겠냐는 말이다. 너희가 인간이냐? 제 말에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아들은 엄마 잘못했어요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들의 탐욕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그 대가를 치를 시간만이 남았을 뿐이었어요. 그날 제 생일 파티는 그렇게 아수라장이 된 채로 끝이 났고 아들 부부는 모든 가족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도망치듯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딸 지혜의 도움을 받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시작했어요. 당장 변호사를 찾아갔고 그 녹음 파일은 사기 미수와 재산 갈취 협박의 명백한 증거가 되었죠. 제가 치매 연기를 하며 모아두었던 제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처분하기 위해 위조한 서류들도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들 내외는 온갖 방법으로 저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애썼어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하고 받지 않으면 문자 메시지로 장문의 사과문을 보내왔죠. 제가 평생 당신들만 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민지는 어떡하냐며 제 동정심에 호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후였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그 둘은 제 집 앞에 며칠이고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이웃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며 소리치는 모습은 차라리 가증스럽기까지 했어요. 결국 법의 심판은 생각보다 빠르고 냉정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들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어요.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집행유예와 함께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죠. 그나마 제가 친아들이라는 이유로 마지막 선처를 호소해서 실형만은 면하게 해준 게 어미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주변의 모든 신뢰를 잃은 상태였죠. 친척들은 모두 그들에게 등을 돌렸고 아들의 사업은 당연히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좋아하던 명품과 모임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거 생활을 해야 했고요. 결국 서로의 탓을 하며 매일같이 싸우던 두 사람은 빚더미에 올라앉은 채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서로를 원망하며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솔직히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더군요. 그저 제 인생에서 가장 컸던 혹을 떼어낸 기분이었습니다. 그 시끄럽던 폭풍이 지나가고 제 인생에는 믿을 수 없는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며칠 밤낮으로 저를 짓누르던 가슴속 돌덩이가 사라지고 오랜만에 두 발 뻗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죠. 그 모든 일이 마치 지독한 악몽이라도 꾼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제 아들 녀석과 그 아이의 처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실 거예요. 녹음 파일 하나로 모든 게 명백해졌으니 법적인 처벌을 피할 길은 없었죠. 횡령, 사문서 위조 온갖 죄목이 붙어서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어요.
딸 지혜가 나서서 유능한 변호사를 알아봐 준 덕에 제가 평생 일궈온 식당과 집, 재산 대부분은 지킬 수 있었고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들 녀석이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다 자기 마누라 꾀임에 넘어가서 잠시 눈이 멀었던 거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그 애의 눈물에서 진심 어린 후회보다는 모든 것을 잃게 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보였거든요. 어미의 가슴에 칼을 꽂은 자식의 눈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들 하죠. 저는 살아있는 자식을 제 가슴에서 파내야만 했습니다.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지만 골마 터진 상처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 아이는 이제 제 아들이 아닙니다. 그저 저를 속이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제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일 뿐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했을 때 제 손을 굳게 잡아준 건 다름 아닌 제 딸 지혜였습니다. 멀리 산다는 핑계로 자주 들여다보지 못했다며 제 앞에서 펑펑 울던 딸아이를 보니 그동안 억눌렀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지혜는 묵묵히 제 곁을 지키며 모든 일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제 마음을 채워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용기를 주었죠. 엄마, 이제 나쁜 기억은 다 잊고 나랑 민지랑 행복하게 살자. 내가 앞으로 2배, 3배로 잘할게.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작은 천사, 우리 민지.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전 아마 끝까지 모든 걸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았을지도 몰라요. 민지는 아직도 그때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 왜 아빠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는지 전부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가끔 해맑은 얼굴로 묻곤 해요. 할머니, 아빠랑 엄마는 언제 와? 민지 보고 싶다고 안 그래?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아이를 끌어안아 줍니다. 우리 민지,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예쁜 민지. 할머니랑 고모가 민지 옆에 꼭 붙어 있을게. 우리 셋이서 더 재미있게 놀자. 라고요. 며칠 전에는 민지가 그림 하나를 그려서 제게 불쑥 내밀더군요. 삐뚤빼뚤한 그림 속에는 저와 딸 지혜, 그리고 민지, 이렇게 세 사람이 손을 꼭 잡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림 위에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라고 쓰여 있었고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게는 이렇게 소중한 가족이 남아 있었는데 저는 왜 그동안 헛된 것에 마음을 쓰며 스스로를 괴롭혔을까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저 피를 나눴다고 해서 한 지붕 아래 산다고 해서 진짜 가족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믿어주고 아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라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된 거죠.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는 처절하게 버림받았지만 제 딸과 손녀 덕분에 저는 진정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제 부족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말 못할 서운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내가 괜한 생각을 하나 하고 혼자 사귀지 마세요. 마음속 작은 의심의 불씨가 온 집안을 태우는 큰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땀 흘려 이룬 것들을 지키는 걸 미안해하거나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단순히 돈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혹독한 세월을 버텨낸 여러분의 삶 그 자체이고 누구도 함부로 폄하할 수 없는 여러분의 자존심이에요.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요? 아니요. 스스로를 지킬 힘조차 남기지 않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 곁을 한번 둘러보세요.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내 슬픔에 함께 울어주고 내 기쁨에 자기 일처럼 웃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가족입니다. 부디 그 소중한 인연의 손을 놓지 마세요. 저는 이제 딸 지혜네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민지가 제 볼에 뽀뽀하며 잠을 깨우고 저녁이면 지혜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어요.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크고 아프지만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더 큰 행복을 찾았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제 인생은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부디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스스로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